안녕하세요. 어느새 40을 훌쩍 넘긴 여자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하죠. 아마 살면서 다들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는 말일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그 별의별 일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죠. 가장 마지막을 장식했던 건 다름 아닌 이혼이었는데요. 결혼을 결심한 순간엔 한평생 행복할 거라 다짐했던 남자와 틀어지기 시작한 건 아빠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였어요. 아빠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금속을 절삭 가공하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요. 직원 수는 4명으로 그리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제법 튼튼한 회사였어요. 아빠는 늘 입버릇처럼 회사가 장남이고 저는 막내딸이라곤 하실 만큼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 노력하셨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 급하게 납품해야 할 물건이 생겼다며 회사로 출근하신 아빠는 현장 일을 하시다가 그만 쓰러지셨어요. 평소에도 고혈압에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편이라 관리 중이셨는데 갑작스럽게 뇌경색이 오며 쓰러지신 것이었어요. 급하게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아빠의 상태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아빠가 하루빨리 눈을 뜨길 바라는 일뿐이었네요. 아빠도 걱정이었지만 회사도 비상이 걸린 상태였어요. 갑작스러운 아빠의 부재에 회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니 직원분들도 눈에 띄게 동요하기 시작했고 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기엔 다른 회사 입사 1년 차인 햇병아리 사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7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한 남편에게 맡기자니 남편은 아빠 회사와는 너무나도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남편이 자신감에 찬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장인어른 회사 내가 이끌어 볼게. 나 자신 있어. 뭐? 회사 운영이 자신감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누가 들으면 직원 수가 4명이 아니라 40명은 되는 줄 알겠어. 뭐? 직원이 4명뿐이면 아무나 막 회사 맡아도 된다 이 뜻이야? 회사에 계신 분들 다 적어도 10년은 넘게 일하신 분들이야. 우리 아빠나 나한테는 가족 같은 분들이시라고. 그분들도 다 가정이 있고 크게 보면 우린 지금 그 가정을 책임지는 일을 논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신감? 4명? 그런 마음가짐으로 남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겠단 거야?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 거 알잖아. 난 그저 분위기 좀 풀어보려 한 말이고. 그리고 당신 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충분히 내 목 이상은 해내고 있고 어딜 가나 일머리 하나는 좋단 말 귀에 딱지가 않게 듣고 살았어. 남의 일 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장인어른 회사면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어? 그러니까 나 좀 믿고 맡겨줘 봐. 어차피 지금 다른 대안도 없잖아. 고민 좀 해보자.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쉽게 내릴 결정은 아니잖아. 당신도 무턱대고 무조건 할 수 있다 하지 말고 아빠 회사 관련해서 공부나 좀 해도. 고민해보겠다는 말은 어디로 들었는지 남편은 하루가 멀다고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전 여전히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급기야 남편은 시모까지 불러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야기 다 들었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게야? 그냥 우리 아들 믿고 맡겨. 너 가족 말고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또 있는 줄 아니?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불안하긴 해요. 남편이 아빠 회사랑 관련된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회사 일도 만족하면서 잘 일하는 사람인데 괜히 좋은 회사 그만두고 아빠 회사 맡았다가 후회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에요. 남편에게 아빠 회사를 맡기는 것도 불안하긴 했지만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이렇게 그만두는 것도 불안하긴 매한가지였어요. 혹시나 일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을 때 친정을 도와주려다 좋은 회사 놓쳤다는 원망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고요. 하루하루가 급한 와중에도 저는 이렇게 고민과 생각이 많은데
남편 놈은 상의도 없이 덜컥 사고를 쳐버렸더라고요. 그게 문제라면 걱정도 하지 말거라. 우리 아들 이미 회사 그만두고 사돈 회사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요새 너한텐 회사 출근한다고 하고 우리 집에서 캐든가 뭔가에 대해서 고3 수험생처럼 공부만 하고 있어. 중간중간 현장에 가서 일도 돕고 오고 말이야. 네?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애 그만 태우거라.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다 우리 아들이 네 친정 돕겠다고 이러는 건데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하지는 못할지언정 왜 계속 애만 태우는 거야? 너 이러다 네 친정아빠가 자식같이 키운 회사 쫄딱 망해버린다. 그때 가서 우리 남편 믿고 맡겨볼 걸 하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자신 있다고 할 때 맡기란 말이야. 머리가 지끈하고 아파져 오더라고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대기업까진 아니더라도 그 못지않은 연봉과 복지로 입사 한 번 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를 상의도 없이 그만둬 버렸다니요? 물론 저를 위한 결정이었다곤 하지만 그 순간 화가 치솟아 오르는 건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하라는 눈빛으로 남편을 봤고 남편은 눈치를 살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그게 당신이 공부하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 회사 일도 해야 하고 바쁘면 야근도 해야 하는데 내 몸이 두 개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만뒀어. 아,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많이 양보해서 공부하려고 그런 사고를 쳤다고 치자. 그러면 나한테 왜 상의 한마디 안 했는데? 적어도 상의는 했었어야지. 상의하면 뭐하냐? 어차피 반대만 할 게 뻔한데. 뭐야? 당신 지금 말이라고 해? 반대할 걸 알았으면 안 했어야지. 당신이 애야? 5살짜리 애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저질러? 내가 상의 한마디 없이 회사 그만둔 건 미안한데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말처럼 진짜 급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니야? 아무리 오래 일했던 사람이라도 생판 남한테 언제까지 회사 맡겨둘 건데? 그러다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큰 문제 생기기 전에 내가 딱 가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니까. 동네 가게에도 사장 없이 알바생만 돌리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던데 하물며 회사는 오죽하겠냐고. 화는 났지만 들어보니 남편의 주장도 틀린 말은 없더라고요. 작업 반장님을 비롯해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고 전반적인 사무일 업무나 거래처 미팅 등 중요한 일들에서 하나둘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으니 정말 급한 건 회사이긴 했죠. 결국 남편의 뜻에 따라 믿고 맡겨보기로 했어요. 제 입에서 알겠단 말을 듣고서야 시모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제야 남편에게 허락한 조건을 말해주었어요. 시모가 있는 자리에서 말했다간 2대1 공격을 받을 것이 뻔하니 시모가 돌아가길 기다렸다 말을 꺼낸 것이었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 어? 무슨 조건? 앞으로 당신이 회사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은 나하고 작업반장님한테 검토받고 진행해. 검토? 나 신입사원으로 장인어른 회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임시이긴 하지만 사장으로 가는 거라고. 당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왜 작업반장님한테까지 검토 따위를 받아야 하는 건데? 나도 일을 배우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작업반장님만큼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 순 없어. 현장 스케줄은 어떤지, 거래처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당신하고 난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걸 반장님은 알고 있단 뜻이야. 아무리 그래도 난 싫어. 당신 말처럼 반장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면 반장님 머릿속에 든 거래처 중요 문제를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되잖아. 난 그거 보면서 작업 지시 내리면 되는 거고. 세상에 직원한테 검토받는 사정이 어디 있어? 그냥 간단히 당신이 검토받기만 하면 불안 요소 없이 다 해결될 일인데
왜 굳이 그렇게 일을 이중삼중으로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일단은 무늬만 사장인 당신이 아빠 다음으로 회사 업무에 대해서 빠삭한 반장님한테 검토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난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틀려? 당신 말도 틀리지 않지만 난 싫다고 싫어. 내가 나보다 아랫사람한테 검토나 받으려고 그 좋은 회사 때려치우고 회사 맡는다고 한 줄 알아? 작은 회사로 옮겨온 만큼 대접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난 당신한테 사장 대접해준다고 해준 적도 없고 우리가 바라는 사람은 허울뿐인 사장이 아니라 사장 자리에 앉아있되 회사를 위해라면 밑바닥부터 뭐든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야. 그게 싫으면 그냥 재취업 준비해. 난 절대 양보 못하니까. 알겠어. 그렇게 하면 되잖아. 남편은 짜증을 내며 절 설득하려 애썼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내건 크고 작은 조건을 어길 시 군말 없이 회사에서 나가겠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었고 그렇게 친정아빠 회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려와는 달리 남편은 잘 해내는 듯 했어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거래처 장부를 살피는가 하면 시키지도 않은 현장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틈틈이 도면 그리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아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작업물을 내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죠. 여보, 요즘에 현장 일도 한다며? 힘들 텐데 괜찮아? 힘들어도 어쩌겠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할 때도 그렇고 거래처 미팅 때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모로 현장 일을 알아야 대화가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어째? 힘들어도 열심히 몸 굴려야지 뭐. 잘해놔야 장인어른 돌아오셨을 때 나도 큰 소리 좀 치지. 장인어른께 힘도 되고 말이야. 여보, 고마워. 난 당신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줄 거란 생각도 못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믿고 맡길 걸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나 좀 믿고 맡기라고 했지. 하여튼 내 말 참 안 들어요. 앞으론 내 말 좀 잘 들어. 알겠어? 네. 알겠으니까 앞으로도 고생해줘. 그렇게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앞엔 더 슬픈 산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아빠였습니다. 눈도 뜨지 못한 채 간신히 숨만 쉬고 있던 아빠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셨고 그날 저와 엄마의 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우리 딸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며 웃어주시던 아빠의 얼굴이 눈앞에 훤한데 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더군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멍하니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만 냈습니다. 정말 그저 숨만 쉬고 살기만 했죠.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눈물이 앞을 가려 세상이 캄캄해져 눈을 뜨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전화 한 통이 왔고 그날 이후 전 다시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다시금 일어서게 만들어준 연락은 다름 아닌 아빠 회사의 오래된 직원분으로부터 왔어요. 엄마와 제가 슬픔에 빠져 정신이 없는 사이 남편이 회사를 자기 입맛대로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야? 사장님이 너 태어나기 전부터 자식처럼 아끼던 회사야. 그런 회사를 네 남편이 망쳐놓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웬만하면 너한테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그저께는 글쎄 우리랑 가장 오래 거래했던 거래처를 그 자식 마음대로 거래를 끊어버렸다니까. 지금 작업 반장님도 화가 엄청나서 이런 식이면 다 때려치울 거라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슬픔은 잠시 접어두고 일단 회사부터 일으켜야지. 소문이 어떻게 난 건지 다른 거래처들도 거래 끊는다고 연락이 오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 도무지 정신을 안 차리려야 안 차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바로 남편을 집으로 불렀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남편이 이때껏 아빠 회사를 갖기 위해 연기를 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 맞춰 남편이 저딴 짓을 벌일 리가 없을 테니까요.
처음부터 친정을 돕는 것이 아닌 사장 자리가 필요해서 바득바득 우겨 회사로 들어간 것이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들어맞았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들 이때부터 이혼 생각까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사장 자리 한번 앉아보고 싶다 마음먹은 것이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운영을 그딴 식으로 한 것은 분명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맞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은 그냥 남편이 회사를 나가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했고, 그러면 우리 부부 사이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건 저만의 큰 착각이었죠. 남편은 생각보다 더 빨리 집으로 돌아왔고, 전 바로 회사에서 물러날 것을 권했어요. 여보, 지금 회사에 문제 생겼다며? 어? 그게 일이 좀 있었어. 내가 알아보니까 그 오래됐다던 거래처 사장 문제가 많더라고. 초면인데 막 반말을 하질 않나. 내 앞에서 뭐든 다 아는 척 하질 않나 그러잖아. 무엇보다 가장 별로였던 건 나한테 계속 장인어른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고 무시하잖아. 사람 열받게. 그래서 내가 거래 끊자고 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긴 해. 남편이 거래를 끊은 이유는 생각보다 더 유치한 이유였어요. 아무리 들어도 악의 없이 한 말 같은데 남편은 그 말에 제대로 꽂힌 상태였죠. 아니, 많이 양보해서 설령 악의가 가득한 말이었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더라도 한 회사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버렸다는 것 자체가 각서와는 상관없이 사장 자리에서 쫓겨날 일이라 생각했죠. 당신 나랑 했던 약속 기억나지? 상의 없이 그런 일 독단적으로 벌였다간 회사 당장 나가기로 한 거. 심지어 당신은 지금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어. 당신이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거래처에서 너도 나도 거래 끊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다고. 그래서 뭐? 나 나가라고? 당신 이제 우리 아빠 회사 나가지 마. 정 아빠 회사에 나가고 싶으면 사무실 직원으로 나가게 해줄게. 더는 사장 자리에 못 있어, 당신. 화를 내며 안 된다고 난리를 부릴 거라 예상했는데 남편은 생각과는 달리 일단 알겠다며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아는가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받은 시모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채로 집으로 찾아왔으니까요.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을 잘라? 네가 사장이야? 내 아들이 사장인데 네가 뭔데 회사를 나가라 말라 명령이야? 이번에 남편 때문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않아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사장 자리에 남편 앉혀두는 건 무리예요. 그까지 손해 얼만데? 그리고 남자가 큰일 하려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처음부터 척척 일 잘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사람 이런 식으로 내쫓으면 안 되지. 시모의 반발은 거셌고 저는 신랑이 할 힘이 없었죠. 통하지도 않을 말로 싸우는 방법보다 각서를 보여주기로 했고 시모는 말없이 남편의 도장이 찍힌 각서를 보더라고요. 혹시나 이런 각서 효력도 없다고 우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없는 효력도 만들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제 남편이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걸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시모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숙여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난 정말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란 생각도 못했어. 순간적으로 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회사 생각도 하긴 했었어. 언제까지 그런 꼰대 마인드 가진 사람이랑 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었다고. 순간적이라도 자존심을 생각했다는 것부터 잘못된 거야. 내가 말했지? 우리가 책임지는 건 4명뿐만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더니 결국엔 이렇게 됐고 당신은 남은 약속이나 지켜주면 돼. 미련 버리고 재취업 준비나 해. 더는
남편도 아무 말 하지 못했고 회사는 한동안 제가 맡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망하는 것보다 망해도 제 손으로 망하는 게 후회가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없이 배워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전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남편이 친 사고 수습하랴, 직원분들 마음 돌리랴 하루가 모자라는데 남편은 취업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제 화를 돋구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취업 자리는 알아보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나?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한동안 좀 쉴 건데 왜? 이 꼴이 보기 싫었으면 날 그렇게 잘하지 말았어야지. 나 당신 덕에 백수 된 김에 좀 더 쉬면서 신중하게 일자리 알아보게.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제 탓으로 돌리는 행동이 그 무엇보다도 실망스럽더군요. 점점 이혼을 생각하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심란한데 시모는 제 심란한 마음에 마침표라도 찍어주고 싶었는지 짐까지 싸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짐을 이렇게 싸서 오셨어요? 보면 몰라? 내 짐이잖아. 들어보니 너 그 코딱지만한 회사 일한다고 내 아들 잘 챙겨주지도 않는다고 하길래 내가 내 아들 뒷바라지하려고 이렇게 왔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짐까지 싸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어머님 아들만 사는 집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만 사는 집은 아니라도 내 아들이 사는 집이 맞긴 하잖니? 내 아들 집에 내가 와서 내 아들 뒷바라지 좀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더는 시모와 말이 통할 것 같지도 않았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손뼉만 치지 않을 뿐이지 표정으로 시모를 있는 힘껏 응원하고 있었죠. 그 순간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이혼이라는 두 글자만 생각났죠. 그렇게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분명해지자 두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졌고 그 둘이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의 짐을 싸서 시댁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죠. 이윽고 외출해서 돌아온 두 사람은 문을 열어보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내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 현관 비밀번호 바꿨어? 지금 집이야? 집이면 문 열어. 나 집인데 문 안 열어줄 거야. 앞으로 당신은 당신 엄마 집에 가서 살아.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나 쫓아내는 거야? 보니까 당신이 어머님 뒷바라지 받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아서 편하게 뒷바라지 받으라고. 이미 짐도 다 싸서 당신 엄마 집으로 보내놨어. 그러니까 엄마 손잡고 엄마 집에 가서 마음껏 뒷바라지 받으면서 빈둥거리고 살아. 뭐? 당신 미쳤어? 이런 식으로 사람 내쫓는 법이 어디 있어? 내 집에서 사람 하나 내쫓는데 법정까지 찾아봐야 해? 어쨌든 난 당신 엄마랑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 가서 살아. 아참, 조용히 가는 게 좋을 거야. 시끄럽게 굴면 경찰에 신고할 거거든.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남편은 제 말이 진심이란 걸 눈치채는지 난동을 피우지 않고 시모와 함께 시댁으로 가더군요. 이제 남은 것은 이혼이었는데 순탄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회사에 급한 불부터 끄고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죠. 빠른 이혼을 위해서라도 주말을 포함해 밤낮 없이 일했네요. 그러던 와중에 법인카드 명세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늘 고생하는 직원들 먹을거리만큼은 아끼지 말라고 남편에게 준 카드의 명세서였죠. 아빠 휴대전화로 승인 내역이 오는 것이었는데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확인할 생각도 못했어요. 돌아가시고 난 후엔 정신이 없어 카드까진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 순간 남편과 사이가 좋을 때 나눈 대화가 떠오르며 아차 싶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거래처 사장님 만나기로 했는데 법인카드로 계산하면 되지? 그럼
회사 일로 쓰는 돈은 다 법인카드로 해. 그런데 한도가 넉넉한지 모르겠네. 얼마나 남았으려나? 혹시 쓰다가 안 긁히면 당신 카드로 쓰고 청구해. 당신도 한도가 얼만지 몰라? 대략적으로도 문자 같은 거 안 와? 나도 잘 몰라. 아마 넉넉하게 해뒀을 텐데 잘 모르겠네. 문자도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가니까 아빠가 쓰러지시면서 휴대전화도 망가져서 수리해야지 하면서 아직도 못했네.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쓰면 장인어른 휴대전화로 문자가 간다. 이거네? 그렇지. 격리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빠가 그런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다 관리했었으니까. 그나저나 아빠 휴대전화는 언제 고치지? 고치긴 고쳐야 하는데. 내가 고칠게. 마침 내 휴대전화도 이상해서 조만간 서비스 센터 갈 거야. 그때 내가 고쳐오지 뭐. 그럴래? 그러면 좀 부탁해. 남편은 그때 자신이 법인카드를 어떻게 쓰든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었고, 일도 그따위로 한 남편이었는데 법인카드라고 제대로 썼을 리가 없을 게 분명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법인카드로 직원 배를 불려주는 것이 아닌 자기 사심을 채우고 다닌 것도 모자라 허튼 짓거리까지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브랜드명으로나 가격으로나 명품 가방을 산 것이 확실한 것부터 호텔까지 외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내용들로 가득했죠. 멍청한 남편놈은 회사에 뼈를 묻을 거라 생각했는지 명세서 따윈 신경도 안 쓴 듯 하더라고요. 어차피 사무실 업무는 단독으로 맡고 있었으니 명세서 따위 없애버리면 그만이고, 아빠가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고장난 휴대전화는 자기 손에 있었으니 더 안심을 했던 것이죠. 이혼하겠다고 결심이 선 상황이긴 했지만 남편의 외도는 꽤 충격이더군요.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나 싶기도 하면서도 당연히 그럴짓하고도 남을 놈이었단 생각이 충돌하며 자괴감까지 들었네요. 저딴 인간을 믿고 결혼까지 한 것은 다름 아닌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자책만 하며 시간을 낭비하기엔 시간이 부족했죠. 회사 내 급한 일은 대충 정리가 끝났고, 얼른 정신을 차려 이렇게 좋은 증거들이 넘쳐날 때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제 뒤통수를 더 세게 치기 전에 먼저 나서서 남편의 뒤통수를 치기로 한 것이었죠. 바로 흥신소에 남편과 시모의 뒷조사를 의뢰했고,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과 함께 녹음 파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공들은 시모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였는데 세 사람은 이미 한 가족인 양 정감이 넘쳐나더군요. 아이고 우리 아가 평소에도 참 곱다 싶었는데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단아한 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이 더 아름다우신걸요? 남들이 보면 어머님께서 예비 신부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어쩌면 피부가 이렇게나 고우세요? 그래? 곧 우리 아가 부모님 만난다고 며칠 피부 관리에 신경 좀 쓴 보람이 있구나. 그나저나 이렇게 상견례를 빨리 하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한 게야? 우리 아들 이혼한 거 알고 별말 안 하셨니? 저도 조금 걱정이긴 했는데 도리어 이혼한 게 무슨 흠이냐고 하시던데요. 아무래도 이 사람 첫인상이 마음에 드셨었나 봐요. 워낙 예의도 바르고 착하잖아요. 거기에다 저 하나뿐이라 아빠가 늘 사위 타령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사위만 생기면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다 해주시겠다고요.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제가 남자 한 명 안 데리고 가다가 이 사람 데리고 가서 결혼하고 싶다 했더니 부모님이 더 급하게 서두르자 하시던걸요? 제가 따로 설득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 그거 천만 다행이구나. 하긴 우리 아들이 이혼한 거 그거 하나 따끔이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완벽에 가까우니까. 우리 예비 사돈들도 그걸 알아보신 게지.
우리 엄마 또 시작이다. 자기가 이해해. 원래 엄마들 눈엔 자식 흠은 안 보인다고 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괜한 오해하지 마. 우리 엄마 아들 타령하면서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는 마 아니니까. 오늘 좀 들떠서 더 이러는 거야. 이해하지? 그럼, 이해하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저런 말씀 많이 하셔.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최고다 하시면서 자식 자랑 부모님들이 안 하시면 누가 하겠어요? 정 괜찮으니까 마음껏 하세요, 어머님. 이혼남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두 눈 똑바로 뜨고 호적을 지키고 있는데 말이죠. 심지어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한 통속이 되어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다고 할 땐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특히나 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을 땐 어찌나 화가 나는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어쩌면 이해심도 이렇게나 넓을까? 우리 아들이 그런 것 말고 처음부터 우리 예쁜 아가를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는? 갑자기 그런 이야기는 왜 꺼내? 우리 자기 불편하게. 내가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아가, 너도 이해하지? 너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남들은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무섭다고들 하는데 나는 며느리살이가 무서울 지경이었다니까. 시댁에 와서도 가만히 앉아서 물 떠와라, 밥 차려라. 간이 맞다 안 맞다 잔소리하는 건 기본이었고 집안 살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밖에선 다른 남자까지 만나고 돌아다녔어. 그때 우리 아들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어머님,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저는 결혼하면 아빠가 집에서 내조만하게 금전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집안일로 신경 쓸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어머님께도 잘하고요. 그래? 내가 뒤늦게 며느리한테 효도받으면서 다 살겠구나. 말만으로도 고마워, 아가. 시모는 자신이 한 짓을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폐륜으로 몰아가고 있더군요. 거기에다 불륜녀로 만들기도 했고요. 제가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바람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엔 충분했죠. 남편은 제대로 있는 집 자식인 척을 하기 위해 외제차까지 뽑은 모양이더라고요. 가진 건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로 사는 시댁이 다인 주제에 부잣집 여자 하나 꼬셔보려고 고생한다 싶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 그 자리에서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도 화가 다 풀릴 것 같지도 않았죠. 자고로 최고의 복수란 상대방이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때 탄산 조각을 내는 것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먼저 엄마에게 연락을 해 모든 사실을 알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제가 남편에게 사준 신발이 놓여져 있는 걸 보고 그 방이라 확신했죠. 엄마와 전 힘차게 방문을 열고 웃음꽃이 핀 곳으로 들어갔어요. 누구보다 더 당당하게 웃으면서 말이에요. 저희의 등장에 화기애애하던 상견례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듯 식어갔습니다. 특히나 시모와 남편의 반응이 참 볼만했어요. 시모는 동그랗게 눈을 뜨고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려 사방으로 유리 파편이 튀었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까지 더듬으며 말을 걸어오더군요.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여기 왔다는 게 중요하지. 들어보니까 여기서 당신 상견례 한다고 하길래 구경하러 왔어. 진기한 경험이잖아? 난 이혼한 적도 없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상견례를 하는 모습을 보는 거. 당신은 기분이 어때? 이건 뭐 두 집 살림도 아니고 두 집 살림 예정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두 여자랑 살려고 하니 기분이 좋아? 막 설레려나? 한껏 비아냥대며 남편에게 질문을 던졌고 남편은 제 말은 사뿐히 무시하고 상간녀와 상간녀 부모에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스토커 취급을 하면서 말이죠. 자기야, 이 말 듣지 마. 이 여자 내 전부인인데 바람난 남자랑 헤어졌는지
계속 날 쫓아다녀. 왜 내가 말했었잖아.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말이야. 장인어른, 장모님, 제 말 믿어주셔야 합니다. 저 정말 깨끗하게 이혼했고, 이젠 이 정신 나간 여자랑은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간녀와 부모들은 남편의 말을 더 믿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준비한 이혼 소장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혼? 난 한 적도 없는 이혼, 넌 도대체 어떻게 했어? 그리고 이 이혼 소장은 어떻게 작성이 됐겠니? 이혼 전문 변호사가 오늘 작성해준 소장인데 말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뭐, 돈 많이 주고 허위로 적어왔나 보지.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나 좀 놔줘. 우리 이혼했잖아. 내가 잘못해서 이혼했어? 당신이 나 싫다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도망가서 한 이혼이었잖아. 내가 그렇게 다 용서한다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빌 때는 뒤도 안 보고 가버리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 내가 다른 사람이랑 행복한 꼴이 그렇게 배가 아팠어? 나도 이제 좀 행복하게 살자, 어? 정말이지, 저도 깜빡 속을 대본과 연기력이더군요. 순간이지만 제가 그런 적이 있었나 착각이 들 만큼 완벽한 연기력이었죠. 거기에다 심호까지 나서 거짓말을 해대는데 사람 하나 정신병자 만드는 건 일도 아니겠다 싶었네요. 사돈,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아주 몹쓸해요. 툭하면 지금처럼 거짓말하고 사람 모함하는데 저도 얘 때문에 한동안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지금도 보세요. 자기 엄마까지 끌고 와서 이 난리를 피우는 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쟤나 제 엄마나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들이라고요. 아무 예상 못하고 들이닥쳤다면 두 사람 거짓말에 꼼짝없이 당했을 텐데 이미 보고 들은 것이 많아 충분히 예상했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 등본을 휴대전화에 받아놓은 상태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본이 보이게 휴대전화 테이블 한가운데 올려두었습니다. 이래도 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할 거야? 이래도 내가 아픈 거라고 할 거냐고요. 와, 너 진짜 연기 잘한다. 순간적으로 나도 내가 네 말처럼 바람이라도 피운 줄 알았다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봐. 바람은 내가 아니라 네가 피우고 있고 정신은 나랑 내 엄마가 아니라 너랑 네 엄마가 아픈 거라고 말해보란 말이야. 우리 아빠 회사 다 말아먹으려고 해서 내쫓았더니 잘 사는 집 여자 만나서 결혼이라도 하려고 했니? 왜? 저 여자 부모님 회사도 손대서 다 망하게 하게? 두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니,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워낙 한 거짓말도 많고 고지가 눈앞이었는데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 그 충격 또한 커 보였습니다. 그들만큼이나 충격에 빠진 사람이 있었죠. 바로 상간녀와 그 부모님이었어요. 등본만 하염없이 보고 있는 상간녀를 향해 다시 한번 남편이 어떤 놈인지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인간한테 일단 이혼 소송할 거고요. 친정회사 법인카드로 그쪽 백을 비롯해 이것저것 사주느라 쓴 돈도 횡령으로 엮어서 모조리 고소할 거예요. 앞으로 남은 건 빚 한 점 없는 소송뿐인 인생일 텐데 이런 남자라도 괜찮다면 데리고 가서 살아요. 아참, 참고로 저기 인자한 미소로 일관함에 앉아있던 이 남자 엄마 장난 아니에요. 우리 아들 타령하면서 무슨 일만 났다 하면 집으로 쪼르르 어찌나 잘 달려오는지 극성도 그런 극성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신혼집 구할 때 함께 살 2층 집으로 구해요. 저 인간이나 저 집구석이나 집해올 능력 없으니까. 2층 집도 그쪽이 구해야 할 거예요. 폭로가 끝나자 상간녀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남편을 다그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 아니, 너 이게 다 사실이야? 이 말이 다 사실이냐고. 애초에 이혼한 적도 없던 거였어? 그게 곧 이혼할 예정이긴 했어. 나 이 여자랑 별거 비슷하게 하는 중이었고 곧 이혼하려고 변호사도 만나고 다녔었다고. 단지 순서가 뒤바뀌었을 뿐이야.
나 자기 정말 사랑하고 자기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던 건 진심이야. 믿어줘. 그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나한테 돈은 물쓰듯 쓰면서도 사업 자금 부족하다고 투자 이야기 꺼낼 때 의심했어야 했는데, 너 나한테 투자금 뜯어내려고 접근했니? 아니면 저 여자 말처럼 우리 아빠 회사 어떻게 해보려고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그게 처음엔 자기보다 자기 조건이 더 끌렸던 건 맞지만 자기 만나면서 진짜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이혼했던 거짓말까지 한 거고 그만큼 자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그런 거짓말까지 했을까 하고 생각해주면 안 돼? 자기도 나 사랑하잖아. 사랑 같은 소리 하네. 다 집어치우고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받아간 투자금부터 내놔. 상견례 날짜 잡고 받아간 돈 내놓으라고. 그 와중에 남편은 돈까지 받아간 모양이더군요. 아마 상간녀는 남편 놈이 법인카드로 돈을 물쓰듯 써대니 백수는커녕 거지 집안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었죠.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안 속고는 못 베긴다고 하더니 남편과 시모가 마음먹고 벌인 사기 행각에 꼼짝없이 당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상간녀는 돈부터 내놓으라고 고함을 질러댔고 남편은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어이없는 말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 돈 없어. 다 썼어. 자기랑 다니면서도 쓰고 우리가 타고 온 차 사느라 다 썼어. 왜? 내가 최근에 산 외제차 말이야. 너 진짜 미쳤구나. 아니다. 이런 말 해봤자 뭐해. 너 가만 안 둘 거야. 사기죄로 나 너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기다려. 합의? 이딴 거 없으니까 괜한 기대하지도 마. 상간녀와 그 부모님이 떠나고 남편은 마지막 살 길을 찾고 싶었는지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닌 친정 엄마에게 말이에요. 저에게 말해봤자 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 잔머리를 써 엄마에게 매달린 것이었죠.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장인어른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집사람한테 너무 화가 나서 한순간에 그릇된 생각을 했어요. 장모님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집사람 사랑하는지. 저 집사람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누가 자네 장모인가? 아까 자네가 한 말 잊었나? 이혼한 사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혼했다면서 우리 딸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사랑? 지나가는 똥개도 자네 말은 안 믿겠네. 장모님, 그러지 말고 저 좀 딱하게 여기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실수 한 번 해서 그렇지 이날 이때껏 살면서 실망하게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저 용서해 주시고 집사람 설득 좀 잘해 주시면 정말 종처럼 살겠습니다. 종? 우리는 자네 같은 종 필요도 없네. 그러니까 군말 말고 내 딸한테서 떨어져. 엄마는 화를 내며 바짓가랑이를 잡은 남편을 밀어내버리더군요. 이도저도 되지 않자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죠. 여보, 잘 생각해봐. 당신 지금 힘든 시기잖아.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혼자 회사도 책임져야 하는데 나랑 이혼까지 하면 당신 너무 힘들어질 거야. 당신 생각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혼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 응? 지금 이렇게 헤어지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가 아직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 난 못해, 절대. 그냥 외도도 아니고 상견례까지 해놓고선 사랑? 누가 널 사랑하기나 한대? 나 너 사랑 안 해. 그리고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아빠 입에 올리지도 마. 역겨우니까. 내가 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혹시 당신 아까 그 여자가 나한테 준 돈 때문에 피해당할까봐 이래? 나 외제차 산 거 팔고 우리 집 다 처분하면 그 여자한테 투자받은 돈 다 갚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당신한테 피해갈 일도 없을 테고 우리한테 걸림돌 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혼만 하지 말자.
내가 앞으로 잘할게. 누가 너 같은 줄 알아? 난 네가 뭐라고 하든 이혼 꼭 할 거고 횡령죄도 물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나 단단히 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내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 그나마 멀쩡한 손목 꺾어버리기 전에. 끝까지 파렴치하게 구는 놈을 뿌리치곤 돌아왔네요. 한시라도 그런 인간과 가족으로 있기 싫어 빠르게 이혼했고요. 그 후 저를 비롯해 상간녀의 고소가 이어졌고 전 남편이 쳐놓은 사고가 워낙 많아서 외제차는 물론 전 시댁집까지 빼 합의금을 마련했지만 그걸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결국 합의금을 감당하지 못한 전 남편은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다면 교도소행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고 해결책이 도저히 없었던 시모가 염치도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얘야, 우리 아들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앞날 창창한 젊은 애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게 생겼어. 넌 돈도 많지 않니? 너한텐 얼마 안 되는 푼돈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써주려무나. 정말이지 염치도 양심도 없는 인간이었죠. 언제는 저를 보고 정신이 아프다고 하더니 그때 보니 시모 정신이 더 아파 보이더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아들 때문에 인생 흠집 제대로 난 저에게 찾아와 뻔뻔하게도 저딴 말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푼돈? 그렇게 푼돈이면 아줌마가 해결해주면 되겠네요. 저는 그쪽 아들한테 그까지 푼돈 쓸 생각도 없으니까요. 양심이 있어 없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그딴 부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대로 두면 내 아들 깜빵 가게 생겼는데. 그러지 말고 다신 안 찾아올 테니 돈만 좀 해주면 안 될까? 너도 잘 알지 않니? 나 내 아들 감옥 보내고 하루도 못 산다. 산 사람 둘 살린다 생각하고 돈 좀 해주려무나. 응? 아가야, 제발 이렇게 부탁하마. 급기야 전 시모는 무릎까지 꿇고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했고 그런 전 시모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누가 그쪽 아가예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 짜내면서 빌면 마음이라도 약해질 줄 아세요? 그쪽이 이러면 이럴수록 더 그때 생각이 떠올라 독해질 수밖에 없다고. 결혼 생활 중에도 그렇게 날 괴롭히더니 이혼까지 한 지금도 왜 이렇게 절 못 괴롭혀서 안달이에요? 난요, 아줌마를 봐서라도 그딴 인간 절대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아줌마 아들은 아줌마가 살리세요. 엄만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단호하게 나가자 시모는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누워 팔과 다리를 버둥거리고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면서 말이죠. 난 네가 돈 해줄 때까지 여기서 절대 못 나가니까 그런 줄 알아. 난 어차피 내 아들 못 보고 못 사니까 여기서 그냥 뼈를 묻으련다. 그러니까 이런 내 꼴 보기 싫으면 돈 내놔. 내 아들 살릴 돈 내놓으란 말이야. 누가 보면 내가 돈이라도 빌린 줄 알겠어요. 여기서 이래도 절대 안 줄 거니까 얼른 가세요. 계속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요. 네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이미 망한 인생 하나도 겁 안 나니까 돈이나 내놓으란 말이야. 돈도 내놓고 우리 아들 당장 내 눈앞에 데려다 놔. 하는 수 없겠더라고요. 아들이 저리도 보고 싶다는데 보여줄 수밖에 없었죠. 지체 없이 경찰에 시모를 신고해버렸고 시모는 경찰의 손에 의해 질질 끌려갔죠. 구치소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극적으로 재회하라는 저의 배려였네요.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엔 전 남편은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되었고 전 시모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요양원에 있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 마음을 흠집내고 속여먹은 그들에게 딱 어울리는 결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비로소 그 악연들을 끊어냈고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어요. 어느새 7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처음 이혼했을 때보다는 이제 이혼이란 말에 화가 나지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었죠. 전 그만큼 단단해졌고
단단해진 만큼이나 아빠가 남겨주신 회사 또한 잘 지켜내고 있어요. 지금은 직원 수 10명의 회사가 되었고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내심 재혼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전 딱히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물론 연애는 몇 번 하긴 했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지금 삶에 만족한다는 뜻 아닐까요? 이혼을 하며 제가 느낀 한 가지는 세상에 스스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잘 살아내보려고요. 그럼 이만 물러가 볼게요. 감사합니다.